하이덴하임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부진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키커즈에서도 김민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 기사를 하나 썼어요. 분명히 이 김민재가 보시면 지난 시즌 세리아의 최고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라는 이 선수를 생각을 하면 이번 경기가 너무 놀랍다. 세리아는 수비를 예술적으로 만드는 이 리그인데 여기서 김민재는 최고의 선수였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왜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띌까? 근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키커즈에서도 전형적인 이 바이에른 뮌헨의 안 좋은 이 수비 라인은 팀 전체의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뭐 김민재든 우파메카노든 팀 전체의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팀 전체의 문제에 더해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선수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처음에는 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1옵션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덴하임전에서는 첫 번째 골, 튀어나가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을 내줬던 그 골은 김민재보다 우파메카노의 책임이 컸습니다.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됐는데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재는 두 번째 골에서 공격수를 놓쳤고 세 번째 골의 움직임도 안 좋았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기사를 키커즈에서 썼어요. 그리고 김민재의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건 좋은데 공격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이번 시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 때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때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이번 시즌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하이덴하임전에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갔을 때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키커즈의 이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김민재의 이 튀어나가는 수비가 팀 전체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폴리를 생각을 해보면 나폴리 때는 김민재의 이 튀어나가는 수비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됐었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 공격적인 압박을 선호했던 그 축구와 지금 현재 투엘 감독의 약간은 이제 간격도 좀 멀어지고 어설프게 이제 전방 압박을 하는 이러한 축구가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갈 때 당연히 뒷공간에 리스크가 나니까 이 리스크가 투엘 감독의 축구에서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스팔레티 감독 때는 어땠냐면 공격적인 라인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부터 디로렌초, 라흐마니, 마리오 후이 엄청 라인 올렸습니다. 앞쪽에서 오시멘, 흐비차, 폴리타노 3-2 압박하고요. 지엘린스키도 사실은 오시멘과 동일선상에서 압박을 해요. 그리고 마리오 후이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로보트카도 올라가 버립니다. 앙귀사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 3명의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간격이 멀어져서 이 공간에서 상대 공격수들의 역습을 허용해요. 요 라인 사이가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가 같이 엄청 올라옵니다. 엄청 올라와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간격이 되게 좁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앞쪽에서 간격이 좁으니까 전체적으로 김민재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먼저 1차적인 경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상대팀이 앞쪽에서 마리오 후이, 로보트카, 앙귀사 다 이제 달려들어서 앞쪽에서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싸워주면 여기서 이제 압박을 풀어나오는 게 일단 힘들잖아요. 압박을 풀어나올 때 1차적인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한번 거쳐서 나오는 볼을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이제 붙어주는 거죠. 이게 되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 달려드는 수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사실은 뒤에서 라흐마니가 내려온다거나 디로렌초가 균형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사실은 잘 됐었고요. 앞쪽에서 싸워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오는 볼 자체가 이제 정교하지 못하고 그리고 볼이 나온다 하더라도 김민재가 앞쪽에서 보다가 공격수에게 볼이 연결되면서 달려드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팀적으로 나폴리는 모든 선수가 함께 압박을 하니까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 그리고 약간의 리스크를 이제 겸하는 그러한 수비가 통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었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어떤 게 문제냐? 나폴리 때처럼 간격 유지가 지금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미드필더, 공격 라인, 수비 라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보다 라인이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리케인, 무시알라, 밀러, 사네, 고레츠카, 라이머 올라갑니다. 사이사이 간격 자체가 나폴리 때보다
훨씬 더 좀 멀어요. 팀의 이제 간격 유지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간격이 약간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요 사이 여기가 약간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상대 공격수가 이 앞 공간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김민재가 달려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볼을 몰고 나오는 선수가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다 보니까 되게 여유가 있게 나와요. 그러면 여유 있게 나오면 김민재가 달려들 때 김민재의 압박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달려들 때 김민재가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다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와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을 때 주변 선수들이 커버해주는 이 움직임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어가 나왔을 때 더 안정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는 그냥 뒷걸음질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이 리스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뒷걸음질 치니까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그냥 올라오는 동안 고레츠카라던가 라이머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나폴리 때와 바이에른 뮌헨 때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싸워주느냐 제대로 아니면 앞쪽에서 제대로 못 싸워주느냐 요 차이가 뮌헨과 나폴리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김민재의 이 공격적인 수비가 오히려 김민재에게도 독이 되고 있다. 22라운드 보훔과의 경기거든요. 김민재와 더리우트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요. 굉장히 라인이 올라와 있죠. 요 앞 공간에서 무시할라가 공격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턴오버가 나왔죠. 주변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 약간 근처에 있어야 달려들면서 무시할라가 뺏겼을 때 압박을 할 텐데 간격이 좀 멀다 보니까 뺏기는 순간 상대팀은 이 앞 공간으로 편안하게 그냥 뭐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공격을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김민재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튀어나가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만 막아야 되냐? 옆에 있는 선수도 튀어나가고 뒤쪽에 있는 선수도 튀어나가요. 이제 앞쪽에서 싸워줬다면 싸워주면서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나오면 이때 김민재가 달려들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여유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튀어나왔을 때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공간이 많이 열려있죠.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가 있을 때 오히려 김민재의 뒷공간이 열려요. 그리고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다시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키커지가 이제 지적했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올라왔을 때 본인이 리스크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왼쪽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바이에른 뮌헨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져요. 김민재 선수의 선택지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연결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그냥 본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선택이 안 좋았죠.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미 요 더리우트는 다른 공격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요 공간을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김민재 혼자서 이 공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게 약간 늦었어요. 그리고 더리우트도 이 공간을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약간 고민에 빠집니다. 본인의 뒤에도 선수가 한 명 뛰어가거든요.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냥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김민재가 달려들기 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가운데로 막아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요 선택을 분명히 공격적인 수비는 리스크가 있어요. 요 선택을 못한 장면이고 제대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러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끔 만드는 나폴리 때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왔으니까 간격이 멀기 때문에 멀다 보니까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그 김민재 선수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폴리 때는 앞쪽에서 싸워주고 공간도 좁고 이러니까 김민재가 올라가서 수비하는
확률이 끊어내는 확률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도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최고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렇게 리스크를 갖고 올라왔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간격이 멀어져 있다? 김민재는 올라오는데 뒷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가 흔들리고 지난 경기도 보시면 상대의 공격수가 이미 역습을 할 때 2명의 선수가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여기서 싸워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2명의 선수가 지금 뛰어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나폴리였으면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이미 앞쪽에서 견제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재가 요 견제를 받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면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이제 끊어냈겠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김민재가 이러면 또 선택지가 2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선택이 안 좋았죠. 측면을 막을 거면 빨리 막던가 아니면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갈 거면 빨리 가던가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김민재의 실수죠. 뒤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자유로워지고 여기서 달려오는 선수도 막지 못하고 그래서 패스.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여기서 실점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문제도 당연히 있다. 김민재의 문제도 있고 플러스 이 김민재 선수가 요 선택지가 많아지게끔 만드는 바이에른 뮌헨 팀 전체의 문제도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엘 감독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뭐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도 어쨌든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갔으면 주변하고 어쨌든 얘기가 좀 더 원활하게 돼야 커버를 간다거나 올라가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초 1초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중요한데 그런 거에도 어쨌든 뭐 영향이 있는 거고 공격적인 수비가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 현재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단점이 많이 나오는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김민재 선수가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보면 키커즈는 김민재의 미스가 아니라 우파메카노의 미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제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수비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비를 안 해요. 올라와서 수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김민재가. 근데 여기서 볼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빠졌을 때 이 선수들끼리의 약간의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김민재가 올라갔는데 이 공간을 커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우파메카노도 커버를 안 하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커버를 안 해요. 심지어 이 두 선수는 김민재만큼 빠른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볼이 뒤로 빠졌을 때 김민재의 자리에 있던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받고 김민재랑 경합을 했던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고 김민재 뒤에 있던 선수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 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을 하이덴하임이 노골적으로 노린 거죠. 최전방 공격수랑 김민재가 싸우게 만들고 김민재가 올라오는 성향이 강하니까 김민재 뒤로 볼을 떨어뜨려 달라. 약속된 장면이에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김민재의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게 오히려 공간이 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대비가 안 되면 다이어처럼 뒤로 물러나서 차라리 그냥 공간을 안 내는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엘 감독 자체가 이번 시즌 팀의 조직력을 잘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나타나는 거다. 뭐 세 번째 골 장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 자체의 지금 아쉬운 선택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정말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 자체가 다른 선수들보다 되게 분명히 공격적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반다이크 같은 선수들은 오히려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하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고 약간 절충형이라면 리디거, 아라우오,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공격형이에요. 진짜 막 올라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 팀이냐 안 되는 팀이냐 여기에 이제 이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또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폴리는 김민재의 공격적인 성향에 아주 알맞는 그런 축구를 했었고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그런 축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전체적으로 본인의 단점이 드러나니까 개인의 폼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행인 건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으로 올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은 아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 해도 나겔스만, 데제르비, 알론소는 이미 이제 잔류를 선언했지만 되게 공격적인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투엘 감독의 축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인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뒷걸음질 치고 간격 멀어지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그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대량 득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때 90분 동안 약간 쉬어간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늘 지배를 하고 90분 내내 공격을 한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오는 감독은 스팔레티 감독처럼 매우 공격적인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서 김민재의 이 스타일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이 올 것 같다. 확실한 장점과 단점. 그러면 이런 선수는 장점을 살려주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런 감독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고, 흔들리고 있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가 뭐 이번 시즌 내내 못했냐?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또 김민재 선수가 잘한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폼도 떨어져 있고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지만 또 뭐 시즌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쉬운 플레이들을 잘 가다듬어서 이번 시즌을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